그대로인데 여전히 맑은데 몰라서 그래 알고 싶어도 알 수가 없잖아 멀리 있잖아 우리는 하나라는 윤도현과 조수미의 듀엣으로 열연하는 오늘의 제 강의 주제하고도 밀접히 관련되어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나라는 말 대신에 우리라는 말을 선호하는 편입니다. 이런 것을 소셜 퍼슨이라고 합니다. 사회적인 나라는 개념보다는 개인적인 나 이런 것을 우리가 좀 수줍어하고 하는 이러한 사회적인 관습이 있습니다. 언어에도 그대로 반영이 되어 있는데요. 오늘 제 강의 양이 좀 많아서 전체적인 흐름을 좀 미리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계속 나는 누구인가 라는 이 물음이 실존 철학의 핵심 물음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알갱이다. 누구라는 말이 생각보다 어려운 말이긴 하지만 나라는 말 또한 그렇게 쉽게 이해될 수 있는 말은 아닙니다. 저는 이 우리 한국 문화에서는 이 나라는 말이 I라는 영어의 I, 독일어 I, 또 불어의 Zu라는 이러한 말들이 문화권마다 아주 다르게 이해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주제는 실존이란 말을 나가섬이라고 다시 풀었을 때 그것을 그대로 받아서 번역한다면 나가섬이는 누구인가 이렇게도 물을 수 있습니까? 나일까요? 나라면 어떤 나일까요? 그리고 혹시 이 나라고 말해진 그 나가 실제로는 우리가 아닌가요? 우리라고 말한다면 나와 우리의 관계는 어떤 것일까요? 보통 나는 우리로 대변되기도 하고 또 우리 속에 나를 일치시키기도 합니다. 한국 문화의 아주 독특한 특징이라고 저는 이해해 왔는데요. 그래서 제가 제목은 나는 누구인가 라는 말 대신에 나가섬이는 누구인가 라고 물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미 키에르케고르의 3단계 나가섬의 구조를 알고 계실 겁니다. 느끼는 단계가 있었습니다. 느끼는 대로 살자. 필링을 강조하는 사람이겠죠. 미학적인 수준입니다. 감각적이고 충동적이고 직관을 중시하는 그런 삶을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 단계는 윤리적인 것이었습니다. 타인의 눈, 메두사의 눈, 또 관습, 그리고 성공지향적인 삶, 그리고 관계지향적인 삶을 강조하는 것이 윤리적인 삶, 무리살이였습니다. 세 번째 단계는 종교였는데요. 이것을 우리말로 풀자면은 종교라는 것은 으뜸이 되는 가르침이란 뜻입니다. 세속적인 가르침 그 너머 위에 초월적인 으뜸이 되는 신과 하나 되는 성스러운 가르침이 있다고 봤습니다. 현대인들에게 이 성스러움은
상당히 낯선 것일 텐데요. 성스러움은 그냥 한마디로 말하면 고스란히 어떠한 손상도 없이 본디 그대로의 모습을 간직하고 있는 상태, 이것이 성스러운 것입니다. 보통 종교에서는 거룩이라고도 표현합니다. 분리되고 구분되고 흠없고 완전한 상태, 그것이 성스러움입니다. 우리 어린아이 순진 무구의 단계에서는 주로 어린아이의 경우에 성스러움을 살펴볼 수도 있습니다. 백치, 아다다 이런 곳에 백치도 성스러움의 단계로 표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실존 개념, 키에르케고르의 실존 개념은 종교적인 하나의 상승 구조를 강조하고 있을 뿐 실제 우리의 삶을 제대로 반영해 주진 못하고 있습니다. 이제까지 우리의 삶을 살펴보면 톨레랑스라고 하는 3번 관용이라고 하는 차원이 우리의 삶을 틀 지어 왔습니다. 오늘날에 이제 엠퍼시라고 하는 컴패션과 좀 다른 겁니다. 동정이라든지 이런 건 달리 엠퍼시라고 하는 새로운 개념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관용이라는 것은 종교와 정치의 분리, 너는 너대로 나는 나대로 살면서 서로 간섭하지 않겠다, 이러한 태도를 관용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요즘 누군가 길거리에서 폭력을 당하더라도 많은 사람들이 스마트폰을 들고 찍긴 하지만 말리려 하진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의 윤리 감에는 이제 관용이라는 것이 나에게 하나의 윤리적 잣대로 작용하기 때문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내가 상대에게 직접적으로 피해를 끼치지 않고 그가 나에게 직접적으로 피해를 끼치지 않는다면 내버려 두는 것이죠. 끼어들지 않는 것, 간섭하지 않는 것, 이것을 하나의 윤리적 태도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것은 비윤리적인 것입니다. 정치와 종교 사이에 이런 권력 다툼 이런 것을 더 이상 벌이지 말자라는 공존의 미덕을 찾았던 것이 관용이지, 불쌍한 사람, 위험에 처한 사람을 내버려 두는 것을 관용이라고 이해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관용은 정치 논리이지 도덕의 논리가 아닙니다. 그런데 전 세계적으로 이런 관용이 정치를 넘어서 이제는 윤리의 이름을 갖게 됐습니다. 오늘날 제가 보기에 이런 잘못 쓰이는 이 낱말이 우리의 윤리를 크게 위협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공감이라는 엠퍼시라는 말도 새로운 삶의 형태로 등장을 하고 있는데요. 엠퍼시는 원래 미학 개념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림을 보고 아름다움을 느낀다면 그것이 바로 여러분이 그러한 그림을 하나의 아름다움의 어떤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러한 공감 능력을 갖고 있다. 우리가 이제 번역할 때는 감정이입이라고도 번역을 했었습니다. 함께 느낌, 같이 느낀다는 것입니다. 뭐뭐 같이 느낀다. 아름다운 것 같이 느낀다. 하나의 그림을 장미같이 본다, 이런 뜻입니다. 장미 같은 아름다움을 느끼는 것, 이것이 공감입니다. 위험에 처한 사람에게 내가 마치 위험에 처한 것 같이 느끼는 것, 이것이 엠퍼시입니다. 심지어 우리는 동물에 대해서도 그러한 같이 느낄 수 있습니다. 점점 더 인류의 방향은 관용을 넘어서 이제 공감이라는 쪽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좀 더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간다면 이제 제가 주장하고 있는 서로 살림과 같은 방향으로도 나갈 수 있겠다. 그러니까 키에르케고르의 실존 개념에는 이런 여러 가지 우리의 삶의 복합적 차원이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단계로 1번, 5번까지를 설정해서 나는 누구인가,
라는 이 물음에 대해서 나가섬의 단계로 한번 설명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 아마 새로운 낱말풀이를 계속 접하게 될 텐데요. 이 낱말풀이는 여러분에게 아마 새로운 눈이 되어줄 것입니다. 나라는 이 낱말은 나타라는 말에서 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제가 드리는 이 말씀은 어원 분석이 아닙니다. 어원과 조금 관계가 있긴 하지만 철학적인 해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낳는다는 개념은 제가 풀이를 해놨지만 어미가 필요합니다. 어미라는 것은 엄이라는 말은 으뜸이라는 뜻입니다. 어머니라는 이 어머니, 엄마라는 것은 으뜸이라는 뜻입니다. 으뜸이라는 뜻은 모든 것을 낳은 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모든 것의 첫 자리입니다. 이 어미에게서 이제 아이를 베고 그것을 몸 밖으로 내놓는 것이 나음입니다. 낳기 위해서는 먼저 베야 되는 거죠. 벤다는 것은 받아들인다는 뜻입니다. 밖에 있던 어떤 것을 받아들이는 것. 엄마는 땅을 보통 상징하게 됩니다. 땅이라는 것은 땅이라는 의미에서 왔습니다. 딱딱하다, 떠받친다 이런 뜻입니다. 모든 것을 떠받치는 자, 이것이 땅입니다. 엄마는 땅입니다. 모든 것을 떠받치고 그런 의미에서 기르는 자입니다. 또 엄마는 하늘을 받아들이는 자입니다. 하늘이라는 것은 한울이라는 뜻에서 왔는데 울타리가 비어있다, 텅 빈 울타리란 뜻입니다. 가히 없는 울타리, 이것이 하늘입니다. 하늘의 특징은 변화한다는 것입니다. 바뀐다는 것입니다. 엄마는 불변을 상징하고 아버지는 떠나가는 자를, 스쳐 지나가는 자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땅은 온전한 것을 상징하고 하늘은 오히려 변화하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늘의 어떤 것을 자기 몸에 받아들여서 그것을 벤 뒤 자라게 해서 제 몸 밖으로 내놓는 것, 이것이 낳음의 첫 번째 뜻입니다. 또 두 번째 뜻은 낳는다는 것은 서로 다른 여러 가지를 한데 짜가지고 새로운 것을 엮어 만든다라는 뜻입니다. 엮는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민속학에서 주로 쓰는 표현인데요. 누에고치에서 실을 뽑아내는 것, 자아내는 것, 잡는 것, 뽑아내는 것, 그리고 그 자은 실로서 옷감을 짜는 것. 그러니까 세 가지의 큰 뜻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낳음, 내놓는다라는 뜻이 있고요. 두 번째는 짜서 만든다. 그리고 세 번째는 엮는다. 세 번째는 짠다. 이런 뜻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중에서 가장 근본적인 뜻은 짜는 것입니다. 낳음이라는 것은 우리 이제 나와 관련해서는 나는, 사람은, 태어난 자는 어쨌든 운명의 실타래로 짜인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나는 이런 낳는 자이자 또 동시에 낳아진 자이자 또 짜는 자이자 동시에 짜인 자이고 또 엮는 자이자 엮는 임자이자 엮인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나라는 것을 이런 세 가지의 뜻을 갖고 있는 낳음을 해내는 사람, 이렇게 정의를 하겠습니다. 낳음의 뜻이 여러 가지 있다 보니까 나라는 것을 단 하나로 규정할 수가 없고 낳음을
해내는 자다. 이렇게 일단 이해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나이를 물을 때 몇 살이냐고 묻습니다. 살이라는 개념은 흘러가는 것에 대해서 묻는 것입니다. 쏘는 화살도 있고요. 물살도 있습니다. 살이라는 것은 하나의 방향을 향해서 나아가는 결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나이라는 것은 결국 하나의 방향을 향해서 나아갔을 때 그 나아가는 해를 세는 단위가 바로 나이입니다. 이것도 역시 우리 배짜기라는 민속학에서 나온 개념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마 이 낱말들은 제 생각에는 5,000년도 넘은 아주 오래된 쓰임을 갖고 있을 거라고 봅니다. 나이라는 말은 원래 그 피륙의 그 삼배 같은 것을 세는 단위입니다. 몇 가지를 쭉 열거를 해놨는데요. 봄 나이는 봄에 짠 무명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피륙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여름 나이, 한삼 나이, 한산이라는 곳에서 짜낸 것, 지명을 넣기도 합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무슨 나이인가요? 이렇게 이제 나이라는 개념을 살아온 해를 세는 개념을 넘어서 유래와 관련된 것 또는 자신의 어떤 신분이라든지 품격을 나타내는 것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내가 무엇로 나아지고 있는지 또 무엇을 낳고 있는지 어디서 낳고 있는지 언제 낳고 있는지 이러한 시간 공간 또는 자신의 어떤 업적들로 이렇게 나를 새롭게 규정할 수 있겠다. 오늘 낱말풀이에 좀 집중을 하고 있는데요. 나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이렇게 물어보면 여러분 이렇게 답변할 수 있습니다. 낳는 자이다. 무엇을 낳는가? 일단 내 몸을 내가 낳진 않았으니까 나아진 사건을 바탕으로 해서 어버이가 날 낳고 하늘이 낳고 땅이 낳고 우주, 지구가 나를 낳고 그 나아진 것을 바탕으로 삼아서 나는 또 나의 세계를 낳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엮어가는 과정 전체로서만 나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단순한 단계로 짜이는 것이 아니고 아주 복잡한 시줄 날줄로 짜여 나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이 나라는 낱말을 찾기 위해서 우리 문헌들을 많이 조사를 했는데 그 중에 할 수 없이 철학이나 이런 데서 찾을 수 없었고 민속학 분야에서 찾아냈습니다. 거기서 이제 길쌈이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요. 삼삼기라는 것이 여러분에게 아주 낯선 걸 겁니다. 이미 우리에겐 멀어져 버린 민속입니다. 여성의 일, 견우, 직녀할 때 견우는 밭을 가는 사람, 직녀는 배짜는 여인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그 시절에 만들어진 말인 셈입니다. 길쌈이라는 것은 삼나무에서 삼을 쪄서 거기서 실을 자아서 이렇게 토리를 지어서 배틀에 앉혀서 한 올 한 올 엮어감으로써 배를 짜는 일을 말합니다. 농번기가 끝나고 농한기가 되면 29개의 부품을 모두 꺼내가지고 조립한 뒤에 밤을 새도록 이렇게 길쌈을 하게 됩니다. 아주 고된 작업이었습니다.
제가 오늘 좀 약간 빠른 속도로 강의가 이루어지는데요. 상상력을 많이 발휘하셔서 여러분이 따라오시면 좋겠습니다. 서양에서는 에고라는 말로 주로 나라는 개념이 쓰였습니다. 요즘은 영어로 이제 I라고 대문자 I로 많이 쓰고 있는데요. 근본적인 낱말은 에고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주체라고도 번역을 했고 또 자아라고도 번역을 했습니다. 이 주체라는 이 에고라는 낱말은 크게 두 개의 뜻을 갖고 있습니다. 혼란이 있을 수밖에 없는 낱말인데요. 첫 번째는 substance라는 말 속에 잘 들어가 있는 요 낱말을 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에세, 아세 말이 라틴어인데요. 직역을 하자면 그 자신으로부터 있는 자라는 뜻입니다. 저홀로 있는 자라고도 할 수 있을 테고요. 자신이 있기 위해서 다른 어떤 것에 도움을 필요로 하지 않는 자. 보통 철학 용어에서는 첫 번째 원인이라고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보통 신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수보시스테레라는 이 말은 어떤 것을 밑에 변하지 않은 채 지속적으로 서 있는 것을 뜻합니다. 우리 사람은 날마다 변화합니다. 옷을 갈아입기도 하고 병이 들거나 늙기도 하고 자라면서 성숙해 가기도 합니다. 그러면 우리 사람이라는 몸의 관점에서 보자면 심지어 DNA도 하루하루 달아간다는 것을 염두에 둔다면 또 DNA도 뭐 암세포 등 다양한 방식으로 변화를 겪는다고 한다면 우리 몸에서 수보시스테르라고 할 수 있는 거 영원히 변하지 않는 것은 하나도 없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은 뇌세포는 태어날 때 그대로 가지고 가지 않나요? 이렇게도 말할 수 있는데 뇌세포도 끊임없이 변화합니다. 심지어 뉴런은 더 가장 빠르게 변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몸 차원에서 보자면 실제로 19세기 말까지 서양 철학자들이 믿어왔던 에고는 실제로 없었던 셈입니다. 잘못된 믿음이었던 거죠. 그러면 이제 그런 종류의 불변자는 제외하고 우리 몸이라는 이 변화하는 것을 떠받치고 있는 어떤 바탕 같은 거는 있어야 되지 않는가. 그래서 바탕으로서 에고, 나라는 말을 이해해 볼 수도 있겠다. 세 개의 낱말을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우리가 철학을 하다 보면은 낱말 자체에 집중하게 되고 그 낱말을 제대로 이해하려면은 낱말을 좀 풀어야 되는 이런 어려운 관문이 있습니다. 그걸 가능한 한 쉽게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에고라는 낱말의 첫 번째 뜻은 나라는 것의 밑바탕에 놓인 것이란 뜻입니다. 뭐 쉽게 설명할 수도 있습니다. 나는 사람이다 그러면은 나라는 것이 이 주어가 바로 모든 나의 행위, 내 손, 내 생각, 나로부터 유래격, 나로부터 비롯된 모든 것의 밑바탕에 놓인 것, 이것을 나라고 할 수 있겠다. 나는 오늘 학교에 왔어 할 때 학교에 왔다. 누가 왔을까요? 내가 온 거죠. 그렇게 언어적인 차원에서 모든 수로의 주어가 될 수 있는 것, 그것이 나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죠. 아주 쉬운 방식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이미 시도했던 방식입니다. 나라는 무엇일까요? 저한테 물어보세요. 그러면 이거 누가 했어? 청소 누가 했어? 제가 했는데요.
그때 청소한 사람이 누구예요? 나라는 겁니다. 근데 이게 문제가 좀 있어요. 청소한 사람이 수십 명일 수도 있습니다. 나라는 말은 언어적으로는 보편어입니다. 모든 사람이 쓸 수 있는 말이에요. 딱 나만을 가리킬 수는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라는 말이 설명은 잘 됐는데 그것이 오직 나만을 가리킬 수는 없는 이런 애매성을 띠게 됐습니다. 너도 다른 사람들도 모두 나라고 말하니까 도대체 그 나가 누구냐? 그럼 이제 우리는 이름을 찾게 됩니다. 구현상. 근데 또 구현상을 찾아보면 저랑 똑같은 이름을 가진 사람도 있어요. 이름이라는 것이 그러면 나냐? 이름 바꾸면 어떻게 되죠? 그러면 또 내가 아니게 되나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낱말이라는 것은 또는 이름이라는 것은 그냥 어떤 것을 부르거나 가리키기 위해 임의적인 상징, 기호일 뿐이지 나를 대표할 수는 없는 것이다. 두 번째는 수비액툼이라는 것인데요. 보통 우리가 기체, 실체라고도 많이 번역을 하고 있는데 자, 우리 몸의 경우에 몸을 보면 이 몸이 어쨌든 하나로 덩어리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덩어리들이 모두 짜이는 그 바탕에 무엇인가가 있지 않을까요? 마치 행위의 주체를 나타내는 주어가 있듯이 이런 성질에 모든 것을 담아두는 기체라든지 또는 바탕이라는 것이 있지 않을까요? 우리가 그림을 그릴 때 바탕 그림을 먼저 그리거나 바탕색을 먼저 칠합니다. 그 위에다가 덧칠을 해 나간다고 한다면 우리 덧대 나가는 것들이 있을 수 있고 변화하는 것들이 있을 수 있고 그 변화하는 것들을 모두 받아들이고 있는 받아들이는 밭 또는 바탕 또는 몸통 이런 것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럴 때 두 번째 뜻으로 바탕이라는 뜻으로 또 쓸 수가 있습니다. 나라는 것은 나라고 말해지는 모든 것 몸이 됐든 생각이 됐든 그것의 바탕을 이루는 것이구나 이렇게도 말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 나라는 것이 결국 악시덴스라는 그 위에 덧붙여지는 것들 그러니까 이 변화하지 않는 것 위에 달라붙는 것들 이렇게 해가지고 나를 여러 방식으로 한번 잡아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제 판단은 이 두 가지 모두 실패했다는 겁니다. 그럼 나라는 개념을 이렇게 하나의 불변하는 어떤 것으로 환원하려고 하는 이런 서양의 모든 시도가 실패한 이유는 나는 그렇게 특정한 하나로 환원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을 반증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고정불변하는 실체는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나를 잘못 파악했던 겁니다. 반면에 이제 서양 근세로 넘어오면 조금 어려워지는데요. 데카르트 이후로 이제 substance, subject, 우리가 주체라고 이제 번역을 한 그 낱말인데요. 이렇게 주체라는 것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젝트라는 말은 던져진 것이란 뜻입니다. 똑같네요, 그죠? 밑에 놓인 것이나 밑에 던져진 것이나 말만 바꾼 것이지 실제로는 모든 것이 똑같습니다. 근데 이 근대에는 아주 큰 이제 나의 이해에 관련해서 큰 발전을 이루게 됩니다. 이마고 데이라는 말을 좀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서양 그 중세 천년은 사람을 이마고 데이로 이해해 왔습니다. 신의 이마고다 이렇게 번역을 할 수 있는데요. 문제는 이마고의 번역어 때문에 문제가 됩니다. 우리가 이미지라고도 번역을 하고 있는데요. 이미지, 이마고. 이마고는 투탕카멘의
그 황금 데드마스크를 떠올리시면 되겠습니다. 고대 이집트에 쓰였던 표현이군요. 이마고라는 것은 영원 회귀와 같은 죽음 이후의 삶, 사람이 죽으면 갈대의 숲이라고 하는 죽음의 세계로 넘어가고 그곳에서 1000년 동안 살다가 다시 이 세계로 환생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때 환생을 위해서는 저 세계로 넘어갔던 영혼이 다시 돌아와서 깃들일 수 있는 몸이 필요했는데 그 몸이 사라지고 없으면 그 영혼도 영원히 흩어진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미이라가 필요했습니다. 그 미이라는 적어도 1000년을 견뎌야 될 만큼 완벽해야 됐던 거죠. 이마고라는 것은 실제 우리의 삶 속에는 1000년을 견디는 신체가 있을 수 없어서 돌아온 영혼이 아마도 조금 사라져버린 또는 무너져버린 그런 신체의 미이라를 보고 자신의 원래 몸으로 되돌아오지 못할 것을 염려해서 그 미이라 위에다가 데드 마스크를 만들어 입힌 것입니다. 이마고는 우리가 사진을 찍을 때 김치를 하나요? 치즈를 하나요? 뭔가 한번 해볼까요? 김치, 네, 생생 모습을 나타내는 겁니다. 사라져버리는 어떤 것이지만 그 순간에 하나의 생생한 모습을 영원히 붙잡아 두었을 때의 모습을 이미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미지라는 것은 슬픔의 이미지도 있을 수 있습니다. 슬픔을 완벽하게 생생하게 표현한 모습, 누군가의 살아있을 때의 그 어떤 모습을 있는 그대로 생생히 간직해둔 모습, 그것이 이미지입니다. 여러분도 사진 여러 장 찍고 마음에 안 드는 건 지웁니다. 그건 이미지가 될 수 없다고 보는 것이죠. 나의 이미지라고 한다면 나의 나다움을 가장 잘 드러내주는 생생한 모습을 담아 놓은 것이어야 됩니다. 이렇게 중세 1000년 동안 사람들은 사람 자신에서 이해되지 못하고 끊임없이 신의 관점에서 이해가 됐습니다. 그것을 이제 단절하고 데카르트가 생각하는 사람이라는 관점에서 사람을 새롭게 이해하게 됩니다. 그럼 사람은 생각의 밑바탕이라는 것입니다. 생각은 머릿속에서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생각 속에서 내가 무엇을 생각하든지 간에 생각이 일어나기만 하면 그 생각의 밑바탕이라는 것은 반드시 있어야겠죠. 데카르트는 그것을 레스 코기탄스라고 불렀습니다. 직역을 하자면 생각하는 것입니다. 한국에서는 이것을 사유하는 실체라고도 번역했습니다. 생각하는 것이라는 것은 생각하지 않는 것과 반대 개념입니다. 생각하지 않는 것, 내 몸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나는 생각한다는 겁니다. 돌멩이는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사르트르 때 잘 봤습니다. 그 자체로 있는 것들은 의식, 알아채리거나 생각할 능력이 없습니다. 사람만이 그렇다고 보고 있는 겁니다. 오늘날엔 사람만 생각한다고 보진 않습니다. 침팬지도 생각할 줄 압니다. 또 AI도 생각을 합니다. 데카르트의 규정으로 보자면 생각하는 것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나 또는 사람의 뜻을 찾으려고 했던 것은 이제는 더 이상 불가능해 보입니다. 또 하나는 이것은 아주 간단한 방식으로 이제 쓰이는 것인데요. 정신이라는 것입니다. 생각한다는 것은
아주 복잡한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그걸 칸트는 결합이라고 아주 단순화했습니다. 생각한다는 것은 A와 B를 결합하는 것이다. 판단하는 것이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할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잘 한번 되살펴 보십시오. 생각한다는 것은 그냥 어떤 것을 내가 떠올린다는 것입니다. 5초 뒤에 여러분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지, 내가 10초 뒤에 무슨 생각을 할지는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생각은 떠오르기 전까지는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또 생각이 가라앉고 나면 전혀 생각할 수도 없습니다. 생각은 언제나 떠오르는 그 때에만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생각이 너무 우연적이고 또 생각의 주체는 결코 내가 될 수가 없군요. 생각은 지 혼자 떠오르거나 가라앉거나 하잖아요. 내가 마음대로 수학 문제로 다 풀게요. 생각은 내가 마음대로 기억해내듯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떤 문제에 맞닥뜨리면 생각하기 싫어도 생각 속으로 빨려 들어갑니다. 그럼 생각의 주체는 나일까요? 아닐까요? 그러니까 결국 생각의 주체로서의 나는 너무 우연적인 존재로 전락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 칸트나 헤겔, 피히테, 쉘링 이런 사람들은 생각이 아닌 정신, 여기 이제 두 가지 낱말을 쓸 수 있는데요. 성경에서는 루아흐라는 말로도 씁니다. 신께서 인간의 몸속에 불어넣은 바람, 또 스피리투스, 스피릿, 이것도 바람이란 뜻입니다. 바람이라는 건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것인데요. 그것이 우리를 살아있게 한다는 뜻으로 얘기할 때는 맨스입니다. 멘탈리티 할 때 언이 되는 것이죠. 정신이라는 이 말은 번역이 좀 잘못됐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정이라는 것은 정교하다, 푸른빛이 날 정도로 가는 쌀을 뜻하는 거군요. 그러니까 맑고 깨끗하고 작은 것을 나타내는 낱말입니다. 그러면 신 가운데 혼신, 아주 어둡고 애매한 신도 있고 맑고 깨끗한 신도 있다는 것인데 신의 한 개념이네요. 근데 맨스는 그런 신 개념이 아닙니다. 신은 번쩍이는 것이고 순간적으로 나타났다가 순간적으로 사라지고 허령방통한 것, 모든 곳에 동시에 있으면서 동시에 눈에 보이지 않는 사통팔달, 모든 곳으로 뚫려 있는 것, 이것이 신개념입니다. 그러니까 맨스하고는 전혀 다른 뜻입니다. 맨스는, 멘탈리티는 살아있게 만드는 힘입니다. 그러면 생명력이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몸뚱아리를 살아있게 만드는 게 바로 맨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맨스는 생각도 가능케 만드는 것이고요. 느낌도 가능케 하는 것이니까 결국 생각이라는 아주 우연적인, 떠오르거나 가라앉아 버리는 이 우연적인 사건에 종속되지 않는 그러한 실체적인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철학자들이 데카르트를 버리고 정신이란 말 또는 영혼, 소울이란 말에 매달렸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말들은 또 우리가 검증이 불가능합니다. 아주 촌스러운 음악을 좀 깔았는데 이유는 간단합니다. 갑자기 20세기 넘어오면서 이런 근대 그 실체 중심의 나 개념에서 이야기 주체로서의 나 개념으로 전환이 일어납니다. 나라는 게 뭔지 설명할 필요 없어진 거예요. 문장의 구조를 통해서도 파악할 수가 없고 판단의 구조로도 파악할 수가 없고
실체와 같은 것으로도 파악이 안 되고 분명히 가장 중요한 설명에 필요한 어떤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서양 철학 2500년은 나 개념을 정확히 설명해 오지 못했습니다. 반면에 오디세이라는 이 작품에 나오는 오디세우스는 자기가 누군지를 정확히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는 아하, 서양 철학이 갈고 닦아온 논리학적인 나 말고 신화적인 나, 미토스 또는 히스토리아라는 보다 넓은 의미의 이야기 주체를 가지고 한번 나를 찾아보는 게 좋겠다 해서 이제 르케르라는 사람을 통해서 이제 이야기 주체로서의 나라는, 그럼 이야기하는 자, 여러분 이야기를 끊임없이 주고받습니다. 수다를 떨 때도 그렇고 그 이야기하는 주체, 이야기 속의 주인공은 오직 나만은 아닙니다. 내가 엄마에 대해서 말할 때는 엄마가 주인공이죠. 근데 엄마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으면서 동시에 나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나는 엄마와 관계 있는 자이고, 또 우리가 남북 정상회담을 얘기한다면 이런 사건들하고도 관계 있는 자입니다. 그 모든 이야기에 대해서, 내 관심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자, 그게 바로 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현대철학으로 올수록 나라는 개념을 복합체, 컴포지툼의 관점에서 설명하려고 합니다. 단수, 싱글, 단수로서의 나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실체로서의 나는 검증이 불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한 가지밖에는 나를 찾을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현상학적인 길이죠. 있는 그대로의 나를 그대로 이야기하는 것. 너 누구냐? 이렇게 물어보면 이제 그때 여러분들은 저는요, 그래서 우리 한국 학생들이 그렇게 얘기하죠. 무슨 초등학교를 나오고요. 자기소개서 할 때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지만 이제 이런 것들을 얘기하면 우리는 속마음, 진정성 부분이 문제가 됩니다. 도대체 어떤 나를 말하는 걸까요? 여러분들은 타인에게, 친구들에게 어떤 나에 관해서 이야기해 주나요? 자, 그럼 한 대목을 보겠습니다. I told him you'd always been interested in medicine, so he suggested you might like to assist A me. Dangerous Method라는 칼 융의 학문과 삶을 주제로 한 영화입니다. 여기 이제 정신분석학이라는 프로이드의 개념을 가져왔지만은 상징의 체계라는 관점에서 새롭게 정신분석학을 리비도라는 개념을 에너지라는 개념으로 바꿔놓은 그런 심리학자입니다. 그가 사용하는 하나의 연상법이라는 것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지금 실험자는 그의 아내입니다. 초기의 실험이기 때문에 아주 복잡한 실험 기기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전기 자극을 재고 또 단순한 질문, 낱말을 물어서 대답의 속도와 Vienna. 내용을 파악을 하는 것입니다. Box. Bed. Money. Bank. Child. Soon. Family. Unit. 이 둘 사이에는 아직 아이가 없습니다. Sex. Male. Warm. Flower. Young. 칼 융은 지금 Art. 실험을 도와주고 있는 Answer. 정신병 환자와 나중에 Give way. 불륜 관계에 빠지게 됩니다. 묘한 갈등을 지금 보여주는 장면이기도 하고요. Ruthless.
아내는 귀족이었고 아주 부유한 집안이었습니다. 그 덕분에 융은 아주 많은 재산을 갖게 됐습니다. Fame. 요트, 개인 요트도 갖고 있을 만큼 아주 부유한 삶을 살았습니다. Divorce. 하지만 융은 귀신에 대한 연구도 하고 No. 무속이라든지 전 세계 상징 체계를 연구할 정도로 Settle. 프로이트가 보지 못했던 심령의 세계를 연구했던 학자입니다. 나중에 프로이트와 결별하게 됩니다. 프로이트의 제자로 출발했지만 결국 프로이트의 그 리비도라는 개념을 버리고 에너지라는 개념으로 바꾸면서 이 에너지라는 것은 꿈속에서 또는 자연 속에서 상징물 속에서 그 모든 곳에서 하나의 특별한 체계적인 해석을 할 수 있을 만큼 어떤 나름대로의 의미를 갖고 있다라고 봄으로써 과학의 길을 버리게 됩니다. 나중에 파문까지도 되는데 몇 가지 낱말을 제가 소개하고 싶은데 여러분께 조금 신뢰가 될 것 같아서 리비도라는 말 하나를 설명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프로이드는 에고라는 개념을 완전히 바꿔놓은 정신분석학자입니다. 나라는 게 누굴까요? 이야기 주체로서의 나라는 개념 속에 또 다른 나, 이야기를 하면서 실제로 자기를 숨기고 또는 자기 자신도 모를 만큼 깊이 숨겨져 있는 무의식적인 알아차릴 수 없는 나 자신이 나에게 알려져 있지 않은 그런 나를 프로이트가 이야기해 줍니다. 그 나라는 것이 분열되어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겉으로 드러내는 겉나와 그 속으로 숨겨놓은 이 속나는 같은 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 속나를 더 중시하는데 이 속나에 문제가 생겼을 때 겉나와 속나가 완전히 분열돼 가지고 그 둘 사이에 어떤 조화를 이루지 못할 때 정신 분열이 일어난다고 봤습니다. 그걸 이제 프로이트와 융은 전혀 다르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도 어쨌든 여러분들은 고민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나라는 것을 층위를 지어서 설명하기도 한다. 그런데 프로이트의 개념 이 리비도라는 것은 원래는 성적인 욕망이란 뜻입니다. 프로이트가 이것을 다르게 쓰기 시작합니다. 성적인 욕망이라는 것 그 뜻에다가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학문적인 성취를 위해서 열정을 다 바친다면 그것도 리비도라고 설명합니다. 또 여러분들이 어떤 취미 활동을 열렬히 하고 있다면 그것도 리비도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생생한 삶의 충동, 이것이 바로 리비도입니다. 저는 그것을 좀 우리말로는 꼴을 갖추게 해준다. 이건 제 방식으로만 이해해야 되는데요. 비속어로 쓰고 있는 게 아닙니다. 사역동사의 의미를 살려 쓰고 있는 겁니다. 죽이다 그러면 죽게 해준다는 뜻으로 이해를 하듯이요. 살리다 하면 살게 해주다. 꼴림하면 꼴을 갖추게 해준다. 이런 뜻으로 씁니다. 그것이 학문이면 학문을 완성하는 쪽으로 나아가는 것이고 사업이면 사업의 성공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리비도라는 것은 우리를 아주 충만한 삶의 생동감회로 몰고 나아가는 근원적인 힘. 결국 융은 그것을 에너지라고 바꿨던 것이죠. 그것은 단순히 성적인 욕망과만 연결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예술과 관련해서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저는 나의 이런 모습을 아주 다양하게 잡아낼 수 있다고 봅니다. 나라는 것은 속나도 있고 겉나도 있고 다 우리 모두 복합될 수 있는데요. 크게는 둘로 나눌 수 있습니다. 나라는 이 모습은 이야기 주체로서의 나로 설명할 수 있는데요.
사람들 속에서 삶을 살아가면서 내 스스로 엮어나가는 나라고 내가 이야기하는 그 사람, 그게 나다. 거짓말하는 사람에게는 거짓말 속에 끊임없이 등장하는 내 모습이 나입니다. 거짓말쟁이는 결국 거짓말하는 사람인 것이죠. 그 사람의 실체는 별도로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그가 사람들처럼 그냥 묻혀 살아가듯이 사람들이 좋아하는 걸 나도 좋아하고 이렇게 살아간다면 그 사람은 진정한 나가 아니고 사람들 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더블들이라고 표현합니다. 그 사람 속에는 진정한 나의 모습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무리짓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무리나라고 할 수 있고요. 외로워서 점점 더 여의어지는 사람은 홀로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보통 단수의 나보다는 복수의 나 개념으로 쓰는 게 좋아서 홀로들이라고 쓸 수 있습니다. 하나하나를 설명드리자면 시간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데요. 또 하나는 잠들린 나라고도 쓸 수 있습니다. 프로이트가 말하는 그런 숨겨진 나, 섬뜩한 나, 드러나는 순간 모든 사람에게 부끄러움을 느낄 수밖에 없는 그러한 내가 재워놓은 나의 모습이 있습니다. 잠들린 나도 있고요. 콤플렉스 나, A에서 B로 나간다고 한다면은 한데 엮인 그러한 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나는 또아리를 틀고 나의 공상 속에 갇혀버리게 됩니다. 제대로 현실에 대응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긍정적인 모습도 있는데요. 가장 긍정적인 모습으로는 스스로 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르트르가 말하는 자유 개념하고도 연결이 되겠습니다. 스스로라는 말은 저로서 선자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홀로 선자, 이것이 스스로 나입니다. 스스로라는 것은 목적을 자기가 정한다는 뜻입니다. 저절로 하고는 전혀 다른 뜻입니다. 스스로라는 것은 내가 나아가야 할 또는 초월 또는 나가서야 할 그 길을 자기가 정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스스로 나입니다. 진정한 나라는 것은 진정성은 여러 개념으로 이해가 되지만 현대적 의미의 진정성은 거짓말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솔직한 나. 내가 나에게 솔직했을 때 그 솔직한 나의 진심을 겉으로 드러내는 나, 용기 있는 자, 이것이 진정한 나입니다. 또 더불어 나도 있습니다. 함께 나,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갈 줄 아는 나. 잠들린 나와 반대대로 깨어있는 나도 가능합니다. 또 콤플렉스처럼 자기만의 또아리 공상 속에 갇힌 나가 아니라 현실 속에서 살아가는 나, 이런 것을 아름다운 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름답다라는 것은 한데 어우러진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단편적으로만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 아마 여러분들이 이 낱말 자체를 잘 숙고하신다면은 뜻을 어렵지 않게 파악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말에서는 이 나라는 끊임없이 엮는다는 개념으로 또 낳는다는 개념으로 이해된 이 나가 아주 강조되기 때문에 결국 이 나라는 낱말 속에는 엮음, 낳는 자와 낳음이라는 나아진이라는 수동과 피동이 동시에 하나로 이어져 있는 하나의 맞짱 맴돌이로 이어져 있는 매듭처럼 얽혀 있는, 그래서 서양의 에고처럼 하나의 단순 실체로 환원되어 들어갈 수 없는 이런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나라고 말할 때는 항상 우리라는 것을 전제로 하게 됩니다. 저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서양에서의 에고는 단수입니다. 하지만 우리말 나는 단수가 아니고 언제나 매듭입니다. 자,
그러면 나와 너의 관계를 잠깐 설명드리면, 나라는 개념은 내가 끊임없이 무엇인가를 낳는데, 너라는 것은 내가 낳는 그 울타리 바깥에 넘어 있는 자가 너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나와 너의 개념은 아주 간단합니다. 나를 중심으로 했을 때 나를 넘어서 있는 자, 이것이 너입니다. 너는 원래 높임말이었습니다. 너 반말이 아니었던 것이죠. 나는 내가 높여야 할 어떤 사람이 있을 때 그를 너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너보다 더 높은 자에 대해서는 님이라고도 썼습니다. 님은 이마와 연결되는데요. 떠받든다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너는 그 정도 떠받들 만큼 높은 자는 아니지만은 나와 같은 평등한 자이지만 어쨌든 내가 그를 존중한다는 의미에서 나를 넘어서 있는 자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남이라고 할 때는 나와 너의 울타리 바깥으로 남겨진 자라는 뜻입니다. 남이라는 것은 나와 상관이 없다는 뜻입니다. 반면에 이제 우리라는 말은 제가 김정호라는 분의 논문에서 좀 뽑아온 것인데요. 이 부분이 아주 핵심입니다. 우리라는 것은 나와 너가 함께 어울려 이루어진 하나를 말하는데요. 어떤 하나냐 하면 운명 공동체로서의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라고 말할 때는 가족 같은 경우 우린 우리라고 말합니다. 핏줄 공동체입니다. 또 학교에 대해서도 우리는 우리라고 말합니다. 이것도 학연이라는 의미에서 하나의 운명 공동체로 엮였다고 봅니다. 심지어 국가에 대해서도 그렇게 하나의 공동 운명체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와 너가 분명히 구분되면서도 나 너가 하나의 공동 운명체로 하나 됐을 때 한데 어우러진 그 모습을 표현할 때 우리라고 쓰고요. 이때 우리라는 말을 쓰면은 나와 너가 구분되지만 너와 나를 구분하지 않겠다는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말 속에 이 우리라는 이 말은 가히 모든 것을 포괄하는 말인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반대말은 그들입니다. 그들이라는 것은 우리 안으로 울 안에 놓인 자가 아니고 그 밖으로 밀려난 자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철저히 경계 개념으로 이해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굴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라는 말 속에는 폐쇄성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열린 우리와 닫힌 우리라는 말로 구분해서 이제 앞으로 우리는 좀 열린 우리로 바꿔나가야 되겠다. 열린 우리라고 말할 때는 우리 대신에 열이라고 쓸 수 있을 듯 합니다. 자, 이런 오늘날의 삶을 잘 살펴보면 나라는 서양의 에고라는 개념은 이 우리라는 개념 아래서 더 잘 이해될 수가 있습니다. 포기되지는 않지만 나라고 말할 수 있는 그것은 결국 우리라는 하나의 모여살이, 모아리라는 개념 속에서 더 잘 이해가 됩니다. 자, 간단히만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몇 가지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이미 시간이 많이 지났네요. 자, 한번 제가 시도하는 여러 가지 나를 찾기 위한 작업들을 좀 보여드리는 건데요. 우리말로는
잘 주무셨어요? 라고 말했을 때 일단 존댓말이 됐네요. 이게 뭐라고 말한 거죠? 잘 주무셨어요? 잘 잤니? 이렇게 말했을 때 잔다는 것에 초점이 맞춰 있습니다. 잘 잤니? 잔다. 네? 물론 이제 영어로도 sleep 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굿모닝을 쓰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말은 전부 동사로 표현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동사 중심의 언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동사 중심의 언어를 쓴다는 것은 우리가 나라는 말을 잘 쓸 수가 없다는 걸 뜻합니다. 관계, 매듭, 짜임, 엮임, 하나의 관계 속에서 어떤 사태를 주로 표현하게 됩니다. 우리 문화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이제 잉글리시 쪽으로 가면 독일어도 마찬가지고요. 불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탈리아도 마찬가지고요. 명사 중심으로 표현이 됩니다. 이걸 이제 동사 편향이나 명사 편향이라고 언어학에서는 부르곤 있습니다. 이제 얼음산이라는 아주 간단한 실험인데요. 10개의 얼음산이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 마음속으로 1, 2, 3, 4, 5, 6, 7, 8, 9, 10까지 있습니다. 뭐 제가 설명하는 건 아니고요. 프로닌이라는 하나 뽑아온 건데 소셜 퍼슨을 찾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자기를 표현할 때 직장인이라고 합시다. 아니 뭐 여러분 학생이니까 학생이라고 합시다. 다른 대학교 학생들하고 만나가지고 여러분이 자기를 표현할 때 좀 뭐 숙대 무슨 과입니다. 이렇게 표현한다고 칩시다. 그걸 자신있게 표현하는지 아니면 숙대를 빼고 그냥 뭐 지금 2학년이에요. 이렇게 숙대를 빼고 그냥 대학교 다니고 있어요 라고 한다든지 대신에 저는 음악을 좋아해요 이렇게 얘기한다든지 저는 뭐 어릴 때 발레를 했어요 라든지 현재 소셜 스테이터스 자기의 사회적 지위를 자기가 동일시하는 정도를 가지고 표현하는 건데요. 저는 사회에 나가면은 저를 우리말로 학문학이 회장입니다 라고 많이 표현합니다. 숙대 교수라는 말보다는 제가 더 저 자신을 잘 드러내는 우리말로 학문학위의 회장으로 저를 소개하는 편입니다. 물론 명함에는 다 들어가 있으니까 강조점이 있죠. 여러분들의 사회적 지위를 얼만큼 자기 자신과 동일시하고 있는지를 묻는 겁니다. 동양인들은 사회적 지위와 자기 자신을 거의 동일시합니다. 반면에 서양으로 갈수록 사회적 지위와 자기를 동일시하지 않습니다. 자기는 숨겨져 있다고 보는 거죠. 반면에 동양인들은 사회적인 지위와 여러분이 숙대를 다닌다면 숙대와 여러분은 같은 거예요. 거의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숙대보다 좀 레벨이 높은 대학의 학생을 만나면 기가 죽고 그렇지 않은 학생을 만나면 기가 살고 하는 이런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 가지고 여러분 자신이 자기에 대한 판단을 달리하는 자기 모습을 많이 발견할 것입니다. 이렇게 동양인과 이제 서양인 사이에는 이런 큰 차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 자체를 가지고도 설명을 많이 해줄 수 있는데요. 어쨌든 한국 사람들은 여기에 아주 초점이 많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자기 자신과 사회적인 지위를 동일시하는 편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의 경우에는 나라는 것을 이렇게 주로 이해합니다. 정의라는 관점에서 이해를 합니다. 다시 말하면 나는 나야라는 생각은 아주 드물게만 하는 경우입니다. 나는 나야라고 말할 때는 피해를 입을 때입니다. 누군가의 부당한 간섭 이런 것들을
배제할 때 나는 나야 라고 말할 뿐이지 실제로는 서로 간의 친밀감을 우선시해서 나를 이해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반면에 한국 사람들은 나라는 말 대신에 우리라는 말을 쓸 때 자기 정체성을 크게 낮추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라는 말을 쓰면은 개인 행동을 하지 말라라는 이런 강요가 좀 가능해지는 문화입니다. 자, 여러분들은 이제 뭐 이게 일반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건 아니죠. 사람마다 다르니까요. 여러분에게 우리는 누구인가요? 라고 물으면 심리학자의 여론 조사에 의하면 주로 우리는 가족이나 친구를 꼽았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우린 누구인가요? 대한민국인가요? 코스모폴리탄 인류인가요? 우린 누구죠? 이렇게 물으면 여러분이 살고 있는 나의 모습을 정확히 볼 수 있다는 겁니다. 한번 물어보세요. 나에게 우리란 누구인가? 그러면 그게 바로 나의 모습 그대로 반영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시간이 다 돼가지고 일단 뒤에 좀 몇 가지 주제가 더 있는데 이건 다음에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다음 목요일에는 제가 강의를 미리 좀 설명을 드릴 텐데요. 나는 누구인가라는 그 주제로 좀 토론을 할 겁니다. 제가 뒤에 남은 강의를 조금 더 하고 나는 누구인가라는 물음을 가지고 토론을 할 텐데요. 핵심은 요겁니다. 나는 누구인가라는 이 물음은 사실 누구라는 물음에 더 방점이 찍힌 겁니다. 누구라는 개념은 제가 여러 가지로 설명드린 무리라는 개념하고 연결되어 있고요. 사회적 지위하고도 연결되어 있고요. 누구라는 말은 누이라는 말에서 누나라는 말과도 연결됩니다. 누나, 누리라는 말하고도 연결되고요. 좀 여러분도 어려운 방법론인데 하나하나를 곱씹을 하는 건데요. 나는 누구인가 라고 하면은 나는 무엇을 낳는 자인가? 나의 세계는 어떤 세계인가? 이걸 묻는 겁니다. 방금 강조를 많이 드렸었지만 나라는 것은 실체가 아니다. 내 몸이 나도 아니고 내 생각이 나도 아니고 내 정신이라는 것이 따로 있는 것도 아니다. 나라는 것은 내가 스스로 나라고 말하는 그 이야기 속에서 말해지고 있는 그런 사람으로 그때마다 재구성되는 것이다. 나라는 것은 구성물이라는 것이 핵심입니다. 나라는 것은 실체로 있지 않습니다. 그럼 나는 어떻게 구성되는가? 이야기로만 구성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업적으로 또 구성이 됩니다. 여러분이 숙대를 왔다는 것은 여러분의 업적인 겁니다. 그 업적이 여러분을 떠날 수 없는 것이죠. 그게 바로 나입니다. 물론 그것만이 나는 아닙니다. 여러분의 미래, 가능성, 사르트르가 강조했었던 그런 가능성, 이것도 나라는 개념 속에 들어옵니다. 나의 미래, 과거, 현재 다 들어오죠. 엮인 것입니다. 나라는 것은 짜이는 겁니다. 그리고 나는 나아졌습니다. 그리고 나는 동시에 낳고 있습니다. 이 나라는 말은 낱말 자체로 설명이 되지만 정말 나가 누구인지는 정확히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복잡하고 체계적이지 못한 방식으로 강의가 됐는데요. 그거는 나라는 낱말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걸 우리가 너무 단순화해왔던 것이 문제를 많이 낳았습니다. 이야기라는 관점에서 나를 좀 하시고 이야기를 짜나간다 라고 보시면 그 이야기 속의 주인공, 그것이 바로 나다 라고 이해를 해 두시고 이제 목요일엔 여러분들이
내가 누구인지를 한번 소개하는 그런 시간으로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